오늘부터 4개월 동안 생물학을 진행할 이영렬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대강 적어 볼게요. 일단 오늘 들어가는 게 그 생화학이에요. 그래서 생화학 1, 2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과정. 그 다음에 생리학. 여기가 2과정이에요. 대강 요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학, 그 다음에 요게 3과정이고요. 생명공학, 그 다음에 생태 식물학, 그 다음에 발생학, 면역학. 그 다음에 이제 특강 형식으로 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할 게 분류 진화예요. 분류 진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분류 진화는 좀 통합적이라서, 그러니까 이 분자 생물학적인 거, 유전학적인 거, 생태학적인 거, 그 다음에 식물 부분이면 이제 또 식물 부분, 동물에서는 또 생리학적인 게 다 섞여 있어요. 분류학적인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룬 다음에 한 5월달쯤에 이걸 한번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화 이렇게 됐어요. 대강 요런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MD 시험 자체가 좀 확립이 돼 가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추세이고, 문제도 좀 전공 수준까지 이제 주제 자체를 좀 이렇게 넓게 잡아가고 좀 깊게 다루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응용형 이사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갈색 지방에서 더모제닌에 대한 그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한 문제 정도 나왔고, 예외적으로 좀 한 문제 나온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여기가 6문제. 작년에 세번생물학 실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리학이 10개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유전학이 여기 1개 이렇게. 그 다음에 생태학 3개 정도 나왔고요. 여기 발생학 3개, 면역학 2개, 여기 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고르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1과정에서는 요 정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분류하는 사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해당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분자 생물학하고 요 부분이거든요. 특히 비전공자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생화학이나 세포생물학 이런 건 좀 쉽거든요. 근데 생리학도 우리 인체하고 관련된 거라서 금방 익숙해져요. 개념 자체가. 유전학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분자 생물학, 생명학 요 부분이 또 문제 낼 적에도 문제 지문 자체가 실험 프로토콜 형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게 하는데, 난이도, 체감 난이도라는 게 약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애먹는데, 요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떡해요? 뭐 제 수업 들으니까 괜찮아. 하여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태 식물 요 부분은 또 보통 이제 5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요 부분은 5개 아니면 6개 항상 그래. 그래서 요 부분도 특강 자료가 있으니까 이 특강으로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강 이론적인 전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과정을 마치면은 BMP 과정이 있어요. 그야말로 핵심 요약 정리 과정인데, 각 단계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 시험 중요도가 있는 거 좀 강조해야 될 내용,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보충자료 찾아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내용,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다 보면 그 주제하고 관련된 문제면 좀 자기가 모아서 정리 분류해가지고, 또 수험생 한 1개월 전쯤에 이제 또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나름대로 정리하라고 어느 정도 중요한 주제들은 똑똑똑 찍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맞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한 4번 정도 진행할 거거든요. 한 4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담은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실험 유형으로 이게 변형식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프로토콜 왜 이런 실험하는지 그 이제 절차 같은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험 특강을 또 할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생화원 실험 특강 받았죠. 그것도 조만간 이 1과정 좀 진행된 이후에 동영상을 열어줄 테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MD 시험 초기에는 이 생화학과 오늘 나눈 그 책에서 그 단백질 분리 정제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써먹다가 이제 낼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분자생물학 쪽으로 쭉 넘어온 추세거든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많을 때 좀 약한 부분 정리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생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대강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테니 그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풀이 과정 한 2개월 정도 마치면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있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한 2번 정도 그냥 무료로 볼 테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진짜 중요한 시기 여기에 학생들이 요 부분을 진짜 잘 투자를 해줘요. 2개월 요거.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시기에는 또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주변 소문에 괜히 막 불안해하고 그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요 시기 2개월 정도는 되도록 자기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런 경우에는 하루에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확보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자기 공부하는 장소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 동안에 내가 대강 뭐를 봐야 되고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2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성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6월까지는 내가 2개월 동안 봐야 될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체크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요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를 계속 돌리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되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진도식 반복 학습을 저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일단은 주어진 횟수, 반복, 있죠. 그걸 맞춰야 돼. 한 5번 정도 이렇게 보세요. 꼭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요 정도 이제 이론을, 개념을 체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이렇게 다루고 좀 적응력 기르고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진행 중에 MD 시험 출제된 것들 전부 다 다루거든요. 다 풀어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피트 문제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풀어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그런 추론 경향, 임용고시 문제도 다 다뤄보기 때문에 대강 패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경향이 어떤 거니까 대강 어떤 내용이 이렇게 출제되는 그 감을 좀 익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5번 이거 좀 맞추면 돼요. 진도식 반복학습 항상 진도 맞추는 거에 집중하세요. 괜히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진행하면서 보통 한 2번 정도 보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이론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여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냥 5번 맞출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8개월 과정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루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피드백으로 반성하면서 체크하고 그러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은 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생물은 제 수업을 듣는 이상 계속 한 5번 계속 돌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뭐 수업 내용 자체가 뭐 거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서적을 보셔도 되고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좀 참고적으로 찾아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수업 내용 위주로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노트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자기 공부 방법을 지금 확립해야 돼. 한 일주일 정도 쭉 이제 거쳐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확립하시고 좀 이런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연구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기 바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친절하니까 괜히 어려워하지 말고, 학생들이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 책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생물의 특성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험 주제는 아니고요. 보통 생물 특성은 어디서 많이 출제되냐면은 면접 시험에서, 서울대 예를 들면 이 면접 시험이 2년 연속으로 생물이 뭐냐, 그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생물 특성이 뭐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물체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본 게 있는데, 생물 특성은 뭐 일반 생물 특성이 다 나오죠. 첫 번째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물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긴 그렇고요. 그냥 여러 가지 특징을 묶어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포인데, 그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세포죠. 단세포. 그리고 이 세균이 막 이렇게 줄처럼 연결된 요게 나중에 분자생물학에서 공부할 접합 과정인데요. 이 세균들끼리 유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은 나중에 분자생물학에서 중요해요. 근데 작년에 이 접합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 그리고 그 핵함, 그 강합성하는 그 세포들도 엽록체가 약간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뚝뚝 있죠. 이렇게. 그리고 뭐 식물 단면 이런 거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체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세포 수준에서 생명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생명 작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조가 세포인데, 그 세포는 이제 그래서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세포3고, 이 한 문장을 확립하는데 한 몇십 년이 걸렸어요. 옛날에 이런 문장 하나 만들려고. 일단 생물 현상이 세포 수준에서 가장 낮은 단계죠. 그 수준에서 이제 관찰되고, 또 이 생물체 이렇게 나눠가다 보면 이제 세포 수준까지 나눈다는 이야기, 생명 현상이 관찰되는 최소 단위. 그리고 그게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 구조가 세균은 굉장히 작죠. 단세포 생물이고, 식물세포에는 이제 동물세포가 없는 그런 뭐 엽록체가 있다든지, 커다란 액포가 있다든지, 그렇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식물세포보다 좀 전반적으로 작고, 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대강 비교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체는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세균은 단세포들인데, 세균 외에는 대부분 이제 단세포거든요. 물론 원생생물, 집신물리, 아메바 이런 건 단세포지만 대부분은 이제 단세포, 두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물 공부하면서 구분해야 될 개념이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거든요. 그 원핵세포는 세균이 원핵세포예요. 세균 빼면은 전부 다 진핵세포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핵이 있다 없다 이걸로 구분하는데, 세균은 핵이 없이 그냥 DNA만, 그 밑에 그림 보면은 핵이라는 게 그 핵막으로 둘러싸인 게 핵 구조가 없이 그냥 DNA가 세포적으로 그대로 있는 건데, 진핵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안에 DNA가 있는, 그래서 원핵 진핵 구분하거든요.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지구상의 생물은 이렇게 크게 6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아키아, 그다음에 프로티스타, 뭐 지식물리, 아메바 속하는 원생 생물이죠. 애니말리아 이제 동물계, 그다음에 곰팡이, 버섯, 효모 이런 거 속하는 펀자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식물 이렇게 크게 6개로 나누는데, 도메인으로 나누면 이제 3개거든요. 이 또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모든 세포는 환경과 세포 간의 물질 교환하는 세포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라고 하면 이제 세포막으로 기본적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물 질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물체는 다 이중라선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라선 DNA 구조가 그림 나오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 A, T, G, C 염기 4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그 이중라선은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A하고 T 간에 점선으로 뚝뚝뚝 연결해 놨는데, 이 수소결합 2개 형성하고 있죠. 염기들 간에 수소결합 2개, G하고 C 간에는 수소결합 3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공유결합을 통해서 이중라선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면은 DNA 이중라선이에요. 그리고 RNA는 단일라선. 그리고 염기서열에 의해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8페이지 안 볼까요?
또 생물체라고 하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체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체계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다음에 개체 이런 단위로 또 윗단계로 또 복잡한 단계로 이렇게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림 보면은 원자가 모여서 분자되고 분자들끼리 이제 조합적으로 모여서 세포라는 어떤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만들어졌어요. 생명상이 관찰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죠 지금. 근데 이 같은 기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 이런 거 모여서 이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조직이라는 것은 세포 덩어리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 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조직이 되고, 신경조직이 모여서 뇌나 척수 이런 기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계, 있는, 우리, 사람에서는 이제 신경계가 되겠죠. 뇌, 척수,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개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개체군 이러거든요. 그리고 군집이라는 용어는 그 환경의 생물들이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생물들 다 통틀어서 그 환경의 군집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생태계 용어 많이 쓰죠. 생물과 환경을 다 통틀어서 시키면 이제 생태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그 장발적 특성하고 한원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냥 뭐 생물의 특성, 이는 워밍업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나중에 다 이거 다시 통합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단지 그냥 용어들 그냥 한번 마주쳐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 체계화라는 게 이제 세포가 모여서요. 그 다음에 조직이 되고, 기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요게 이제 개체 수준까지 나눈 거고, 개체 더 이상으로 더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 연구라는 것은 세포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세포보다 더 작은 건 뭐야? 분자죠, 분자. 분자. 그것도 이제 고분자 특히 이제 이렇게 유기분자. 이제 고분자라는 게 오늘 봤듯이 이제 뭐 단백질, 그다음에 핵산, 근데 지질은 엄밀하게 이제 고분자는 아니지만요. 그 인지질, 지방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그냥 생체 그대 분자로 이제 다루는데 엄밀한 의미의 고분자는 아니지만 이제 지질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생화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요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체계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배우는 생태학이라는 건 이제 개체 수준에서 이렇게 더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생물학이라는 것은 고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생화학하고 분자 생물학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발생학이나 면역학 이런 거 다 고분자 수준까지 넘어가죠. 세포 수준까지. 근데 세포 생물학. 그 다음에 뭐, 요런 범위에서 이제 생리학 이런 식으로. 체계화 시켜 놓으면 생명상은 어디든지 여기서 다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을 한원주의라고 그러죠. 한원주의. 복잡한 거에서 좀 더 단순한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구조를 이야기해서 더 단일적인 단순한 구조로 가서 더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전이라는 것도 좀 막연한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DNA, 즉 분자 수준에서 DNA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중라선이었잖아요. 이중라선이고 아데닌하고 티민, 구아닌, 시토신, 수소결합 형성하죠.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특징이 하다 보니까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 알려지고 도론변이 현상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유전 현상이 이제 상세하게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한원주의, 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나눠서 연구하는 것. 그리고 아래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윗 단계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이제 또 장발적 특성이라고 해요. 그냥 개념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생물학 책에서 다 이런 용어가 이제 있으니까. 장발적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 모여서 다시 더 큰,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세포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조직에서 나타나고, 조직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기관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세포를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아직 그 뇌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죠. 그죠? 뇌, 여기 기관 뇌. 그리고 이제 신경계에 의해서 그 감정이나 지성 같은 요런 복잡한 것도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장발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윗 단계에 좀 더 복잡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쓴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생물학 책 읽다 보면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포로 구성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포라는 것은 이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그래요.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최소 단위, 기능, 세포 수준에서 생명상이 관찰되는 기능적 단위로고요. 크게 이제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막.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DNA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게 이중라선 DNA는 더블 스트랜드 DS 이렇게 쓰거든요. 생물체라고 그러면 다 이 DS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라선 DNA. 금방 그림에서 봤던 이중라선 DNA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라선 DNA도 어떤 염기 4개인데 아데닌하고 티민. 요게 사소하게 그냥 이렇게 적었지만 요게 중요하죠. 그죠? 왜냐면 A하고 T는 수소결합 2개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G하고 C는 수소결합 3개 형성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DNA상에 G하고 C가 많이 있을수록 DNA는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더 안정하겠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은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으로 풀어지는데 이 GC가 많을수록 수소결합이 3개 가진 GC가 많을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풀어지겠죠. 그런 게 DNA 변성 과정이고 그런 게 출제되었어요. 뭐 뒤에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세포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개념 구분할 적에 우리가 단세포, 다세포 이런 개념 구분할 수 있겠죠.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건 이제 세포 여러 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 보통 이제 다세포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원핵 세포하고요, 진핵 세포 개념 한 구분. 요 용어 워낙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포 생물학 부분 들어가도 원핵 세포, 진핵 세포 구분하고, 분자 생물학 들어가도 원핵 세포, 진핵 세포, 유전자 발현 과정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핵 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이렇게. 이건 진핵 세포는 핵막이 있어요. 세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세포막하고 DNA, 그러니까 이 세포, 예를 들어서 대장균은 이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대장균. 그러면 이 DNA가 여기 이렇게 DNA, 그냥 DNA 여기 있어요, DNA. 여기 DNA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 세포, 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내부에 그냥 DNA가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야. 어떤 보호 구조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더 상세한 이제 이걸 누클로이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DNA 입장에서만 이렇게 따져주면 이렇게 돼요. 요 DNA도 원형 있잖아요, 원형 DNA. 끝이 없는 원형 DNA. 원형 DNA라는 건 DNA 이중라선인데, 이 원형이라는 건 뭐, 이중라선 DNA가 이렇게, 이중라선 DNA 이렇게 돼 있다니, 이렇게. 이 이중라선 DNA죠. 동그란 DNA 맞죠? 그러니까 세균들은 이런 동그란 DNA 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요게, 요 한정된 공간 내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구분을 주고 접혀가지고 스부콜링 된다고 그러거든요. 뭉쳐져 이렇게 쭉 들어가죠. 이게 원핵세포, 이게. 근데 진핵세포는 아까 세균 말고 그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 다 뭐가 있어서 핵이 있었죠.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통 뭐,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죠. 동물세포 이렇게. 예. 그러면은 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세포막이잖아요. 그리고 핵이 여기 있어요. 핵. 여기 이제 핵막에. 핵막 안에 요렇게 DNA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DNA 이렇게. 이는 선형 DNA라고 해서 선형 DNA. 그러니까 DNA가요, 이렇게 이중라선인데 끝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형 DNA거든요. 진핵세포는 선형 DNA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염색체 46개 가지고 있잖아요. 46개 가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 세포 내 핵 안에 보면은 길다란 DNA가 46개 있어요. DNA 한 개가 염색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속가닥처럼 이 핵이 또 크기가 작으니까 길다란 DNA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뭉쳐져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패키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분자생물학적인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히스톤하고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한정된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패키지 되거든요. 세균 같은 경우는 이걸 슈퍼콜링 하는 게 DNA 잘라 가지고 막 이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슈퍼콜링 하는 게 있어요. 대강 요게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물의 일반적인 특징, 그냥 개념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그냥 크게 시각을 하나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두 번째 이제 물질대사 한다. 물질대사. 생물체는 활동을 하죠. 생명 활동을 하겠죠. 생명 활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기계 움직이는데 에너지 필요하듯 항상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이제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려면 역시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물질 대사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합성과 분해 과정이에요. 이게 물질 대사예요. 그래서 이게 생화학 2에서 다루는 게 이거거든요. 물질 합성하고. 즉, 포도당 분자가 쪼개져서 이산화탄소로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ATP 만들어지는 거 분해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만드는 거 있죠. 합성 과정. 이런 거 합쳐서 물질 대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는 합성, 그 다음에 분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합성하는 것은 이제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죠. 대표적으로 뭐 단백질, 핵산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세포가 생장하려면은 분열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려면 역시 RNA 만들고 복제하는데 DNA 만들고 막 이러죠. 그다음에 분해는 이제 물질을 분해시켜서 보통 에너지 획득한다든지 한 물질을 분해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구 물질 그걸로 만든다 이렇게 분해하는데, 그냥 생화학적인 용어는 이제 합성 분해,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용어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동화 이런 용어를 써요. 동화. 그 동화대사 이렇게 하겠죠. 분해, 이화대사 이렇게 하겠죠. 그 이제 물질 대사는 항상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화 반응은 합성할 적에는 결합을 형성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적인 개념을 빌어서 생화에서는 이걸 발열 반응하고 연계됐어요. 흡열 반응하고 에너지 필요하니까 흡열 반응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용어를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에서 자유 에너지 개념 뭐 잘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반응이 진행될 적에 이 자유 에너지 있죠. 그러니까 이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죠. 반응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생성물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생성물, 반응물.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흡열 반응이다는 얘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동화죠. 동화 그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다음에 이제 발열 반응은 뭐 다 알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반응물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성물을 이렇게 가는. 보통 이제 요때 이제 에너지 나오죠. 생물체는 이제 이걸 ATP 형태로 저장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100% 준화는 안 되죠. 그죠? 일부 에너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 열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로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돼. 이 생물체는 포도당을 분해시키면은 한 40% 정도만 ATP 형태로 저장을 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열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런 개념이 이제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그래서 물질 대사예요. 왜 물질 대사냐? 에너지 만드는 거죠. ATP가 있으면 이제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였고, 또 어떤 물질 만들 적에도 이 ATP가 워낙 뭐 이 ATP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 활동에 쓰겠죠. 세포 활동. 합성하고 분해하고 막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활동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뭐 모터 단백질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세포막에서 막 물질을 이동시킨다든지 농도급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물질 대사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럼 책으로 와가지고 물질 대사는 한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생체 내 화학 반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 다른 말로
화학 반응,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을 크게 합성하고 분해 과정으로 나누는 게 물질 제사 개념이에요. 뭐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물질 영양분을 획득하는 그런 그 과정까지 포함시키는 데 개념이 요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외계로부터 물질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물질 합성하고 동화라고 그랬죠. 분해 이화 이래요. 그리고 물질 대사하고 에너지 대사는 연계되어 있는데, 예, 분해할 적에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발열 반응, 동화. 합성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흡열 반응.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포 호흡 과정은 포도당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에너지가 나와야 돼. ATP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합성 탄소 과정은 CO2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명체는 생명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장도 하고 생식도 하고 기타 생존에 필요한 또 다른 활동하고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포에서 에너지 운반체는 ATP 분자. 그래서 ATP가 에너지, 여기 ATP가 발열 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았다가 흡열 반응에 필요한 ATP 이렇게 주는 거예요. ATP를 통해서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ATP가 이걸 받았다가 주고 이런 식으로. ATP가 그래서 그 에너지 통화, 우리가 물건 사고팔 때 돈을 주고 받듯이, 그러니까 물질 합성하고 분해할 적에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ATP가 받았다가 그 다음에 합성할 때 이걸 주고, 그 에너지 통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ATP에 대해서는 생학투에서 다루도록 하고, 밑에 그림에서는 동화 과정하고 이하 과정 간단 대표적으로 그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기관에서는 엽록체 있죠. 엽록체. 이 엽록체라는 빛 에너지를 포획해가지고 강합성하는 그 소기관이죠. 빛 에너지를 포획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엽록체가 뭘 만들어줘요? 이게 포도당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O2 만들어줘요. O2. 이 엽록체는 요런 과정, 그러니까 CO2가 당이 되죠. H2O가 이제 광분이 되면 전자 나오는데 그걸 돌려서 ATP 만들고 ATP를 통해서 이제 포당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포당하고 O2를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 통해서 이제 분해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분해되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은 크게 이렇게 상위공생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소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이산화탄소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유기물을 다 만들 수 있는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그러고, 다른 생물이 만들어준 유기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걸 종속영양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하고 관계된 소기관이 요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학투에서 큰 주제가 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 엽록체에서 강합성 일어나는 과정,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 부분이 계속 집중적으로 출제되었어요. 생화하면 이제 효소 부분하고 요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나중에. 예, 그리고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직접 분해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가 직접 분해할 수 없고, 포도당이 이제 세포 내에서 피루부산까지 분해된 상태에서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혼돈될 수 있으니까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냥 간단히 한번 그려보죠. 보통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수송하는 운반체가 세포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와요. 그럼 포도당이 요렇게 여러 단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거든요. 탄소 3개짜리 하면 피루부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 아니고요.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피루부산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 나중에 문제 풀 적에 중요해요. 생각 부분에.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직접 분해할 수 없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피루부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 피루부산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해되거든요. 아세틸코아 돼가지고 이제 TCA 회로 있죠. TCA 회로. TCA. 시트르산 회로, 구연산 회로,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CO2를 이렇게 보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산소는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산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산소는 여기 딱 필요해요. 여기. 산소는요. 여기 필요해요. 여기. 전자전달기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전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제 산소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한원이 되면 물이 되는 거죠. 포당이 완전히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되고. 그럼 이렇게 순환하는 거 이렇게. 간단히 일단 여기 요 그림을 간단하게 도시가시키는데 요런 그림 워낙 많이 써먹거든요. 생화학이나 세포생물학이나 이런데. 일반 생물학이라든지. 근데 포당을 직접 분해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강조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생화학 실험에서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만 분리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만 분리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포당도 주고 피루산도 주고 그럴 적에 포당 주면은 분해를 전혀 못해요. 포당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운송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포당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도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는 세포질에 있어요, 세포질에. 네, 그 다음에 동화대사하고 이하대사 개념 구분할 수 있겠죠. 세포호흡과 발효 이렇게 돼 있는데 동화대사는 강합성이 대표적이고 이하대사는 세포하고 발효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물체가 에너지를 전환시켜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그 탄소 결합 에너지로 저장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O2 산소 만들어지고 CH2ON은 이제 땅의 대표, 유기물의 대표 실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쭉 돼요.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도 오른 거 이제 스타치, 녹말, 글리코겐, 지방 형태로 전환시켜서 저장해 놨어요. 에너지 스토리지 있겠죠. 그리고 이 포당을 분해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를 이제 활동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포호흡 과정하고 발효 과정은 나중에 구분해야 되는데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완전히 CO2로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완전히 CO2로 분해시켜서 ATP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플러스 O2 플러스 ADP 플러스 PIL이 돼 있잖아요. CO2로 완전히 분해되었죠. ATP가 만들어졌죠. 근데 발효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불완전하게 분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분해되더라도 CO2로 완전히 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하고 발효 부분 나중에 뒷부분에서 정리해야 되고, 발효 부분에 대해서는 저산 발효에 대해서 이미 나왔어요. 우리 근육이 산소 부족, 근육이 활발하게 운동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포당이 CO2로 완전히 분해 안 되고 이제 저산을 만드는 발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가지 이미 출제되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도록 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물체라고 그러면은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래요.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 유지. 자극에 반응. 외부 환경 변화 또는 내부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건 다 자극이야. 세포 주변 환경 변화가 있으면 다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에 반응한다. 반응하는 건 이제 생존이라든지 생식에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뭐 위험으로부터 피한다든지 어떤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 배가 고픈데 먹을 거 냄새가 나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생존을 위한 어떤 섭취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요렇게. 요 두 개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것도 또 일종의 반응의 한 형태예요.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응의 한 형태요. 그래서 생물 특성 중에 자극에 반응한다 특징 하나 뽑아놓고 또는 뭐 항상 유지한다 이 두 개 뽑아놓는데 일단 항상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반응의 반응.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응이다 이 말이죠. 뭐 자극은 내부, 외부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 변화. 어떤 준 환경 변화에서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쭉 한다는 이야기죠. 반응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생략을 공부할 텐데 생략의 가장 큰 줄기 주제가 뭐냐면 항상성 유지, 항상성. 보통 이제 생략이 인체 생략 위주로 다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기린 목이 굉장히 크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압하고 관계해서 뭐 출제된 게 있는데 결국은 인체 생략에서 다룬 주제가 약간 확장된 거에 불과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략은 주로 이제 사람 인체 생리 위주로 하는데
여기 항상성이 이제 가장 큰 주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인체 생리 위주로 하면 항상성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바깥 기온이 뭐 0도씨,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되더라도 체온이 한 37도 근방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뭐 일단 체온 조절, 그 다음에 혈당량, 이게 보통 한 37도 정도 유지되겠죠. 그죠? 외부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내려가요. 왜냐면 인체는 37도를 일정한데 외부 기온이 내려가면 온도 경사가 더 커지니까 그 열 손실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체온이 쭉 내려가겠죠. 그럼 체온이 내려가면 거기에 맞게 열 손실을 줄이고 열 생성 늘려가지고 다시 체온을 맞춰주거든요. 그런 기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생리학에서 체온 조절 기작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 혈당량 주제는 뭐 이 어느 시험이든지 다 중요하죠. MD 시험에서는 혈당량 조절하고 관계해서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량 조절 하나 나왔고요. 당뇨병 증상. 제1형,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 이제 출제되었고, 혈당하고 관계된 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 이제 보통 0.1%. 혈액 100ml에 100mg 정도 포상이 녹아있는 정도거든요. 0.1%. 혈당 일정 유지돼요. 혈당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뇌가 항상 포당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뇌를 위해서 항상 이게 꾸준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혈당이 좀 내려가면 뇌가 막 일단 짜증내고 막, 밥 달라고 막 머리 지근지근 아프죠. 그리고 이제 이 혈당 유지할 적에 다른 조직들은 되도록이면은 이 포당을 안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운동, 그냥 움직이기 오는 시점에서도 포당보다는 오히려 지방산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육이. 되도록이면 뇌한테 이렇게 양보하고 있어요. 하여튼 혈당량 이거는 특히 이제 뇌를 위해서 중요하다. 뇌가 포당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뇌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당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단식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포당 말고, 케톤체라는 이런 물질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주제가 이미 출제가 되었죠. 거기 지문에 등장했었어요. 생리학에서도 다루고, 케톤체 이런 거 이제 생화학에서도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된 부분, 이제 요 부분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체온 조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H 조절. 요걸 이제 산, 염기, 균형이다 큰 제목으로 많이 쓰는데 뭐 쉽게 해가지고 산염기 균형은 뭐냐 일정한 pH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pH 한 7.4예요. 7.4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7.35에서 7.45 요 근방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pH 조절 잘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pH가 한 6.8 정도까지만 내려가도 그냥 수초 내에 사망하거든요. 8.0까지 돼도 수초 내로 사망해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정 범위 내에서 좀 더 내려간다. 올라간다. 좋은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요걸 이제 뭐 산증, 알칼리증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산증이 되는 원인하고 알칼리증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크게 이제 호흡성하고 대사성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화학에서는 pH 7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내려가면은 이 중성이죠. 산성, 알칼리성, 염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체는 7.4가 정상적인 범위라서 요거보다 7.4가 정상이고요. 요거보다 좀 내려가면 7.2는 화학에서는 이거 약 알칼리성이잖아요. 근데 인체에서는 이 산증 상태다. 이렇게 산증 상태. 7.4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히 이제 7.3에서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가 이제 수분 균형이야. 수분 균형.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뭐 이뇨제 이런 것들 일종의 수분 균형하고 관계된 개념이거든요. 수분 균형은 또 그 바소프레신 즉 ADH 그것도 이미 출제되었죠. 중요한 주제잖아요. 아직 또 중요한 주제. 수분 균형은 이제 물의 재흡수라든지 염분 배출, 그러니까 혈압 조절. 그러니까 혈압 조절도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재흡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런 주제들이 나중에 생리학에서 계속 강조가 될 거예요. 혈당량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체온이나 pH나 그 pH 요 부분은 이제 생화학적에서도 다루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나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이런 부분. 요런 주제들. 일단 우리가 큰 시각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 책으로 와가지고
생물체는 주변 환경 변화 인식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조절되고 상보적인 반응 수행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반응하는 식물도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파리가 탁 앉는 순간 어떤 세포 전기적인 변화를 유발하겠죠. 그러면 이게 탁 닫히면서 가두고 이제 소화효소 막 분비해가지고 흡수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중식물들이 사는 환경은 질소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식물이 생장이 일어나려면 질소원이 풍부하면 좋은데 이 식물들이 사는 장소는 이제 질소 순환이 잘 안 돼서 질소가 부족하니까 토양에 빨리빨리 못 자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곤충을 소화시키면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분해시키면 이제 질소원을 많이 획득하니까 빨리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곤충을 주는 경우하고 안 주는 경우는 생장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체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내부 환경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런 상태,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이제 뭐 체온 유지, 혈당량 조절, pH 유지, 뭐 삼투압 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체온 조절 대표적인데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온도 수용기가 이 온도가 외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지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뇌로 정보를 주면 뇌가 통합해서 이제 효과기, 근육을 떨게 한다든지, 땀샘을 열어서 땀을 많이 흘리게 한다든지, 혈관을 수축해서 피부 쪽으로 피가 들어가게 해서 손실을 줄인다든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허스키, 주위 온도가 높을 때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이 개는 땀샘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개는 땀샘이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발산시키는 거예요. 헤헤거리죠. 그래서 침, 호흡이 빨라지고, 그럼 빨라지면은 내쉬는 수분에 이렇게 이제 열이 실려 나가거든요. 침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헤헤거리는 게 땀샘이 없어서 좀 더 심하죠, 걔는. 그 다음에 그 혈관이 확장이 돼서 열 손실을 늘리겠죠, 그죠? 피부 쪽으로 피를 많이 주면 열 손실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온도 조절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리학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마찬가지 체온도 이제 추위에 대한 적응이에요. 외부 온도가 지금 30도씨에서 15도로 훨씬 확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체온이 쭉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체온 조절 기작이 작동해서 항상성 기전이 작동해서 다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외부 온도 내려가면 체온이 내려가면은 온도 수용기 감지해서 시상하부가 이렇게 쭉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혈관 수축시키죠. 혈관. 그러니까 피부 쪽으로 피가 들어가게 해서 이제 열 손실 줄이니까 대신 이제 창백해지는 거죠. 피가 안 가니까 차가워지고 피부가. 그 다음에 골격근 떨림이 나타나요. 떨면은 그 근육 마찰에 의해서 열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땀 분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열 손실을 줄이고 열 생성을 늘려서 체온을 다시 정상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피드백식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리학에서 다루도록 하죠. 그 다음에 생장과 생식을 한다. 보통 이제 생장을 한다, 생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생장, 발생, 생식. 그러니까 발생은 이제 없는 경우도 생식을 한다 이 말이죠. 생장과 생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장과 생식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구분하면 이제 생장이라는 것은 보통 몸집이 커지는 거. 사람의 생장은 어떻게 측정해요? 보통 이제 키로 측정하죠. 사람은 키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생장 곡선 그리면은 이제 어릴 때 좀 자라다가 사춘기 때 갑자기 서퍼트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일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렇게 생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키나 몸무게 이렇게 측정하는데 크게는 이제 생장이라는 건 생물학적 이제 세포수가 증가해가지고 세포수가 증가해서 몸집이라든지 뭐 길이 뭐 이런 거 증가. 요런 게 이제 생장 개념이에요. 생식 개념은 개체수를 늘리는 개체수. 개체수 늘리는 거, 쉽게 해서 이제 자손 생성하는 게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다음 자손에 전달해주고 자손 생성하는 게 생식 개념이에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생식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세포 수준에서 좀 중요한 주제가 이제 뭐야? 바로 유사분열하고 감수분열을 비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수를 늘리는 게 뭐예요? 세포수가. 세포수가 어떻게 있나?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이에요, 유사분열.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러고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은 대표적인 이분법이라고 해서 한 마리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늘어나더니 두 개로 탁 쪼개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기본으로 이제 유사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세포 생물학 부분에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식인데, 생식하고 관계된 게 뭐예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식 개념도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무성생식. 성이 없어요, 성이. 예를 들어서 세균이 분열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균은 이분법 분열. 세균 간단해요. 이렇게 대장균 예를 들면 세균 요만했죠. 이렇게, 그죠? DNA가 여기 있었어요, DNA가. DNA가 이 동그란 DNA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DNA거든요. 여기 좀 길쭉하게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제 DNA가 두 개로 복제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두 개로 쪼개져, 이렇게.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DNA 복제되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게 무성생식 개념이거든요.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똑같은 DNA가 복제되어서 두 개로 똑 나눠졌으니까 이 두 개 세포는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 거 우리가 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나 개체를 딱 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성생식을 하면은 부모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한 개가 두 개 되었으니까 생식 맞죠. 그래서 부모와 자손이 유전적으로 동일해.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생식하는 과정이 약간 여기 돌연변이가 뭐 드물게 일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 유전적으로. 근데 유성생식은 암수 구분이 있어요, 암수 구분. 그래서 무성생식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안정한 환경에서 이 무성생식하면 빨리빨리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유성생식은 또 장점이 있어요. 유성생식은 기본적으로 감수 분열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감수 분열. 그래서 유성생식 한번 볼까요? 어떤 개체가 있어요. 개체가. 요게 이제 암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수컷, 암컷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감수 분열하면은요. 이것도 감수 분열하겠죠. 그래서 이 생식 부분에 감수 분열하는 과정 자체가 그 MD 생리학 쪽에서 뭐 계속 출제가 돼서 이 부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발생하고 생식 부분 워낙 좋아하거든요. 감수 분열. 그래서 정자 만들고 난자가 만드는 과정이 두 문제나 출제됐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정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보통 이제 정자 이렇게 하고 난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식물 쪽에서는 보통 이제 뭐 정핵 또는 정세포, 난자, 난세포 뭐 이런 식으로 뭐 용어 약간 차이 나지만 영어로는 똑같은데 그 용어 차이, 하여튼 정자 난자 우리 익숙하니까. 그리고 감수분열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 하면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요게 감수분열 2n에서 n.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라고 하는 게 2n 상태가 2배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46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사분열이 있잖아요. 유사분열은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뭐 2n에서 2n으로 간다든지. 염색체 수 변화가 없는 게 유사분열. 나중에 보겠지만. 염색체 수 변화 없이 그냥 한 개 세포가 두 개로 되는 거. 유사분열 하면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가 되겠죠. 그죠? 근데 감수분열은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은 2n은 46개거든요. 염색체 수가. 그러면 반으로 딱 줄이면 염색체 수가 정자하고 난자는 n은 23이 되겠죠. 그죠? n. 이렇게. 그래서 정자, 난자가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이렇게. 수정이 돼. 그래서 감수분열해서, 감수분열은 뭐냐? 생세포 형성하는 거예요. 생식세포 형성하는 감수분열. 그 수정이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2N 상태의 뭐가 되냐면은 수정란이 되겠죠. 그죠? 수정란 됐다. 이 수정란을 발생학적으로 이제 또 접합자, 이런 표 접합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정란이 이제 한 개의 세포죠. 그죠? 정자, 난자 합쳐가지고 2N 상태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개체로 되는,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가 어떻게 돼요?
한 개 세포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하나, 둘, 셋, 네 개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이렇게 개체가 다시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그래서 발생이라는 것은요. 수중란에서 개체로 되는 그 전체 과정.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한 개체로 태어나기 전 단계. 수중란에서 개체로 될 때까지. 이게 발생 과정. 그래서 우리가 발생학에서 나중에 공부하는 게 이런 거죠. 일단 수정되는 그 과정, 생세포 만들고 수정되는 그 과정은 보통 이제 생리학 쪽, 발생 쪽에서도 다루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정란에서 이렇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계속 분열해야 되니까 8개가 되고 이렇게 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수중은 한 개가 계속 분열해가 60조 정도 세포, 60조 개. 엄청나게 많죠. 60조 개 세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 활동이 필요한 세포 종류가 한 220여 가지 세포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구조 기능이 달라져 분화되어 가지고 형태 형성해서 이제 완전한 개체로 태어나거든요.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도 내가 완전히 발달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2~3살까지는 또 내가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어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태어나고 나서도 아직 발생이 완료가 안 된 경우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포함해서 발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이 이제 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의의라는 게 있어요.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염색체 수 일정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정자, 난자, 수정 방식으로 어떤 개체, 유성생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수 분열이 안 일어난 상태로 정자가 만들어지면 46개, 난자 46개 염색체를 가지잖아요. 그럼 수정이 되면 92개가 돼버리고 곤란하죠. 그러니까 반으로 미리 줄어났기 때문에, 반만씩 줄어났기 때문에 다시 합쳐지면 이현 상태로 46개 되고 또 23개 이렇게 되니까 감수 분열은 요런 의미로 일단 중요한 염색체 일정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요거거든요. 유전자 제조합. 유전자 제조합하는 거, 유전자. 그리고 교차라는 거. 요 문장 하나가 굉장히 여러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진짜 몇 개 돼요. 유전학 부분에서. 그리고 요건 이제 전기원 상태. 감수분열 전기원 상태 있죠. 이것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차 현상이 감수분열이 1분열, 2분열이 있는데 1분열 전기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중기에 일어난다 이런 지문은 틀렸잖아요. 그런 거 사소하지만 다 챙겨둬야 되는데. 그리고 교차에 의한 제조합 요거는 이제 교차율 계산하는 문제가 벌써 2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고전적 유전학에서 교차율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출제가 뭐 몇 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세균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유전자 제조합 빈도 계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모 염색체, 부가 물려준 염색체하고 모가 물려준 염색체하고 다른 새로운 유전자 구성을 가진 염색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손에 전달돼요. 그래서 요거의 진화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돼요. 자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자손이 부모하고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떤 선택적인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제조합이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생식세포가 한 개에서 네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식 모세포에서 그러면 이 생세포들끼리도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요. 생세포끼리도.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다른 조합을 가진 염색체들끼리 수정이 되니까 다 다른 거. 자손끼리도 다 다르잖아요. 뭐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 중요하냐면은 적응이라든지 진화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죠. 유전적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표현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생존이나 생식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런 게 적응 개념. 그러니까 환경에 맞도록 유전적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부모가 자손을 만들 적에 자기들하고 다른 유전적 백그라운드 가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요 근거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적응이나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또 요소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생장하고 생식 개념 대강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4번 부분 생장과 생식한다 보면은 그 발생 개념 이해하시죠? 그죠? 수정란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 있죠. 피투스 이 발생 과정. 그리고 이제 생장을 하는 거죠.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은 자기 복제능이 있어서 자손을 남기는 생식이 가능하고 생식을 통해서 유전 정보 전달 및 종교 유지가 가능하다. 유전 행질 전달은 DNA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딱 칼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인쇄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칼라로 못 냈어요. 일부러 장동건이 사진 넣고 그랬는데 그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응과 진화. 적응하고 진화.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건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전적으로 몸의 구조나 기능이 변하는 거. 유전적으로 변하는 게 적응이 유전적으로 변하는 거. 유전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건 순응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하고 달리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적응이야. 그 진화라는 것은 그게 두 가지로 또 나누고, 두 가지로 소진화 개념하고 대진화 개념이 있어요.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유전적 변이. 일단 요게 있어야 적응 진화 개념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럼 유전적인 변이는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예. DNA 소진이 일어나는 돌연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공만 뒤섞는 거. 유전자 체조합이 있어요. 생세포 만들 적이 일어났죠. 근본, 유전적으로 변하는 근본 원인은 돌연변이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유전자들을 또 섞는 과정이 이제 재조합 과정이거든요. 그 뒤섞이는 것도 이 자손에 또 영향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 구조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배수성, 특히 이수성 이렇게 있는데 배수성은 2N 말고 이제 뭐야 3N, 4N, 6N, 8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짝수예요, 짝수. 홀수는 없어요. 홀수는 생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감수 분열 과정 공부하면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홀수 배수체는 생식 세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야생 바나나는 2N 상태라서 씨가 굵고 이렇게 먹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3N 상태 바나나, 우리가 사업용으로 먹고 있는 바나나는 3N 상태거든요. 씨가 없잖아요. 생세포를 못 만들어. 근데 이수성은 그 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2N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이제 요런 건 지우고 요런 부분이 그 종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거예요. 이수성보다는. 그리고 이제 구조 변화는 그 염색체 여기 재배율이라고 그래. 재배율. 그래서 여기 전좌 뭐 결실 중복 요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 이렇게. 그래서 뭐 전자가 일어나가 염색체가 뭐 이렇게 더 합쳐진다든지 두 개가 한 개로 된다든지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도 요 세 가지인데 이제 이것도 분자생물에서는 주로 이제 돌연변이 개념을 다루거든요. 돌연변이는 염기설이 변하는 거야. 좀 이따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지고 재주합 요 부분은 이제 감수분열 부분에서 다루고 유전 부분에서 다루고 염색체 수 구조 변화 또 유전 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더 자세한 건 요때 보도록 하고 일단 요 백그라운드 요런 유전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전적 변화는 생식세포 통해서 자손에 전달이 되겠죠. 그죠? 체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암세포가 된다든지 좀
그 개체 생존 위협하는 그런 세포가 되지만 이제 생세포 수준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보통 다음 자손에 전달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제 자연 선택 과정이 등장할 수 있고요. 유전적인 변이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표현 형질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표현 형질에 영향을 당연히 주는 거죠. 표현 형질에 영향을 주는 형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도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약간 차이 나기 때문에 키나 뭐 머리색, 뭐 피부색 이런 거 다 차이 나잖아요. 그건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표현형이 영향을 주는데 어떤 거 이제 그 환경에 좀 바람직한 형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추위에 대한 적응에서 뭐 추위 더 잘 견디는 그런 유전자가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추위가 심하게 오더라도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생존율이 높으니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연속되면 그 집단은 나중에 그 추위에 강한 유전자 가지고 있는 개체들로 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 자연선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선택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이나 이런 건 나중에 집단 유전학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종교배라는 것도 있어요. 동물에서는 이종교배가 드물지만 식물에서는 이종교배 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밀 같은 경우에는 육배체, 육엔 상태인데 그것도 이종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빵 만드는 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새로운 종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리적 격리 막 이런 거 있죠. 유전적 변이가 이루어진 게 만약에 원래 집단하고 다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가 누적이 되겠죠. 지금 요게 하나의 진화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거. 이게 하나가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걸었어, 이렇게. 요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밑 또는 엔드 또는 오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변이가 이제 축적이 되겠죠. 이게 소진화예요, 소진화. 그 다음에 이제 소진화의 점진적인 축적. 이거 대진화라고 그래요, 대진화. 대진화라는 건 보통 이제 새로운 종의 출현 또는 멸종 이런 거 포함하는데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걸 보통 대진화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종의 출현. 그럼 소진화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진화 개념 있잖아요. 진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 걸 진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진화가 되었다, 더 발달했다, 더 유리해졌다, 더 이기다 이런 게 진화가 아니고 유전적으로 변화하는 그걸 기본적으로 진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진화하고 대진화가 있는데 어쨌거나 진화가 일어나면 이제 큰 규모로 일어날 때는 이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그런 대진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소진화 개념은 유전적 변인데 유전자 풀이 변하는 건데요. 유전자 빈도 쉽게 해서 이제 유전자 빈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집단 유전학이 있죠.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뭐 이것도 출제가 뭐 작년에도 관련 개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하고 관계된 거.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하고 관계된 게 출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전자 빈도 변화가 어떤 개념인지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연선택 요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수강생들 이렇게 키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 정규 분포 곡선 종 모양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형 변이라고 했을 때 표현형 변이 일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표현형 변이가 요렇게 되죠. 요렇게 중간값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지금 요렇게 보통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자연계에서 그 뭐 나비가 있으면 좀 색깔이 까만 거 좀 하얀 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속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걸 양적 변이가 있다. 연속 분포를 한 연속 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렇게 보통 요런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건 여기 어떤 표현형에 관련된 유전자가 한 서너 가지 이상 여러 유전자 보통 관련됐을 적에 저런 표현형을 쓰거든요. 물론 또 항생제 내성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는 또 뭐 이렇게 좀 단순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요렇게 돼요. 근데 자연 선택이 작용했을 때 만약에 그 환경에 요쪽 개체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항생제 내성으로 따지면은 요쪽 개체들의 내성이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강한 것들이 항생제 있을 때 더 유리한 거예요. 그게 적응 형질이 되죠. 그 환경에서는. 그리고 항생제 자체가 그 환경에서는 선택압이라고 돼. 자연 선택이 작용하면 이제 내성이 있는 게 살아남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이러면. 이게 이제 선택압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우리 개념을 그냥 한번 살펴볼까요? 그랬을 때, 이 평균값, 중간값이 있고 양극단값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값 위주로 좀 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값에 있는 개체들이 적응도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적응도가 높은 개체가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자연 선택 작용 시 생존, 살아남기, 생식, 자손 남기기 유리하다 이 말이죠. 유리. 그 적응도 개념도 등장했죠, 그죠? 이런 개념이 시험에 등장하니까 뭐 일단 미리 쭉 한번 살펴요. 적응도 높은 거. 생존 생식이 유리하다면 적응 높다 이렇게 어떤 건지 마음으로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값 위주로 이렇게 만약에 원래 곡선이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중간값 위주 있죠. 평균값 위주로 이렇게 쑥 선택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요렇게. 안정화 선택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사람의 태아 몸무게. 사람은 태어날 때 3.4kg이 제일 평균값에 그 범위를 더 벗어나는 경우 있죠. 3.4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는 보통 사망률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신생아 몸무게가 3.4kg 정도로 안정화 선택을 하고 있더래, 얘기해요. 요 극단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하니까. 생존에 불리하다니.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항생제 내성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약을 썼는데 농약에 대해서 해충이 저항성이 크다, 작다 이러면 크다, 작다 이러면 보통 요 약한 것들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강한 거 위주로 이렇게 살아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곡선이 요렇게 변하겠죠. 집단에서 이렇게 변해. 요렇게. 요런 거 있죠. 그죠? 이게 방향성 선택이에요. 자연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이제 농업이나 원예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새끼를 더 많이 낳게 한다, 과일이 더 크게 열리게 한다, 이런 게 다 방향성 선택 개념이거든요. 열매가 더 많이 열리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분단성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는 중간값이 불리해요. 중간값이 불리하고 여기 이제 쑥 들어가고 극단값이 유리한 거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 제일 좋은 얘가 이제 이 분단성 선택이에요. 분단성이다 이렇게 돼.
그 분단성 선택은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도 있고 실제 상황을 들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달팽이 껍질 색깔이 밝은 색도 있고 중간형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는데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여기는 밝은 색 띄게 되는 배경이고 이는 어둡게 되는 배경이면은 여기는 흰색이 유리하죠. 이는 검은 게 유리하겠죠. 중간값은 여기서도 들키고 여기서 들키니까 포기자가 잘 잡아먹겠죠. 불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간다든지 뭐 실제 상황에서는 그 남태평양의 어떤 물고기는 그 어떤 종을 잡아서 보면 몸집이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보통 이제 큰 거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수정시킬 기회가 높아요. 왜냐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들을 오면 깔짝거리는 거 오면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자기가 수정시키거든요. 근데 작은 것들은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숨기가 좋아요. 큰 게 오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살짝 가면 이제 기회적으로 이렇게 수정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간값은 싸움도 잘 못하지 숨기도 곤란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집이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이런 게 분단성 선택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들이 많이 있는데 개념 대강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빈도가 변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내성이 있다라면 요 내성을 가진 유주자들의 집중도로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빈도가 변하는 요런 개념이 소진할 개념, 소진할 개념. 그리고 대진할 개념은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이제 종분화라고 그러거든요. 종분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걸 또 종분화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분화도 개통진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종분화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이게 종분화가 좀 어떻게 일어나냐. 시간적인 템포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보통 단속 병행설이라는 게 있고요. 점진주의 먼저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출현할 적에 기존에 있던 종의 돌연변이 계속 누적이 돼.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변해가는 게,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게 점진주의 개념이고, 단속 변수는 종이 안 변해요. 오랫동안 계속 안 변하고 조용히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탁 변하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기에 그냥 갑자기 크게 변하는, 그러고 나서 또 안 변하고 쭉 있고, 이런 약간 다른 거. 개통 종분화는 한 종이 있었는데 아예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분기 종분화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두 종으로 바뀌는 요런 개념이에요. 이따가 보도록 하죠. 이거 개념 구분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어느 환경 내에 있는지 이런 거, 그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서 필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적응과 진화를 한다 볼까요? 지금 필기한 건 버릴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물체는 특정한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유전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그게 적응이에요. 적응. 그래서 이런 걸 적응적 진화를 한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변하는 게 진화라고 그랬잖아요. 적응이라고 그러죠. 뭐 적응적 진화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바람직한 특징을 가지게 되면 생식 기회가 높아지겠죠. 자손을 남기기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화란 태초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생물체 이르기까지 계속 생물체를 변화시켜온 과정이 진화예요. 진화. 유전적으로 변해왔다는 이야기죠. 계속. 그래서 뭐 종이 또 다양해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진화의 결과로 종이 다양하게 됐단 말이고, 또 생물체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DNA 염기서열 다양성하고 관계있어요. DNA 염기서열이 왜 중요한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윈 핀치와 자연선택. 이 다윈 핀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고 뭐 이 언급이 안 되는 책이 없을 정도로 워낙 뭐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다윈 핀치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핀치세와 자연선택.
이 적도 있잖아요, 적도. 그럼 여기 이제 남아메리카 이쪽 요렇게 뭐 이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통 이제 한 900km 바깥쪽에 육지로부터요. 이렇게 이제 섬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군도라는 건 섬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군도라면 섬이 굉장히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큰 섬이 한 13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잘한 섬이 또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큰 섬이 크게 한 13개고, 자잘한 섬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핀치새가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나라, 조상 핀치새가 한 마리가, 한 종 핀치새. 그러니까 한 종 핀치새가 새로이 형성된 섬으로 이주했어요. 이주했죠, 이주. 요런 걸 나중에 이제 뭐 창시자 효과다. 요 부분은 이제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닌데 하여튼 이주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주했어요, 지금. 한 종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본래 종은 이제 부리가 좀 작아요. 부리가 이제 작아가지고 좀 열매 작은 거 이렇게 쪼아가 깨트려 먹기 좋거든요. 근데 새로운 섬이 생기다 보니까 섬마다 서식처 환경이 다르고 먹이 자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생존해야 되니까 자기들 간에 경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그 적합한 형질이 어떤 거냐면 그 먹이 자원을 다르게 이용하는 거죠. 경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큰 부리 빈치 씨앗이 큰 걸 깨트려 먹기 위해서 부리가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인장 파먹는 것도 나오고, 새싹을 뜯어먹는 것도 나오고, 벌레잡이, 핀치, 곤충, 요런 경우는 이제 막대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요, 그 나무 구멍 요런데 개미라든지 이 벌레 이런 걸 쑥쑥 쑤셔가지고 잡아먹는 요런 게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섬이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에요. 섬이 하나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과거가 되겠죠.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의 수, 종의 수, 섬의 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섬수가 어느 시기에 이렇게 하나 딱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1, 2, 3, 4 이렇게 13개까지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한 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섬이. 그랬더니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요점 이렇게 2개 생겼어요. 또 지났더니 이제,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섬이 1개 생기고 2개, 요렇게, 뭐, 4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요런 식으로. 5개 이러면 이제 요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섬이 생기겠죠. 이렇게 6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개 줄줄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생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죠. 섬이 많아지니까 먹이 자원이 달라지겠죠. 서식처가 다양해지니까 먹이 자원이 달라지니까 종도 섬이 하나 생기고 이제 거기 식생이 형성되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누가 정착해서 살겠죠. 그래서 종이 이제 요때 이제 하나 생기겠죠. 그럼 여기 또 이제 지나서 이제 요렇게 여기 섬의 수예요. 요거는 종의 수예요. 종의 수. 그리고 요때 요렇게 됐고 요렇게 뭐 요렇게 또 빨리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다윈 핀치새가요. 14종이에요. 14종. 여기서 넘어온 조상종 1개에다가 큰 섬마다 이렇게 서식처가 다르고 먹이 자원이 다르니까 13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14종이 이렇게 분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은, 맞게 부리 크기 형태가 변화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소진화가 일어나요. 소진화 일어나는 거 이렇게.
불이 형태 크게 약간 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의 수가 증가할 적에 핀치 셉의 수도 증가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 책의 이제 내용 쭉 읽어보면은 유전적 변이로 생긴 작은 차이를 가진 핀치가 각각 다른 섬에 나눠 교배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환경에 적응한 유리한 변이 가진 건 살아남고 불리한 것은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자연 선택이 일어났는데 적자 생존이라는 건 적합한 형질, 적응 형질 가진 게 생존하는 거 적자 생존이죠. 이게 다윈의 선택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건 어떤 형질이 다음 세대에 더 보편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형질로 이렇게 쭉 집단이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요게 실제로 이제 한 200만 년 내지 300만 년 동안에 쭉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진화적 시기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200만 년, 300만 년 전이.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적응 방산 개념이 있어요. 적응 방산. 종의 수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에서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게 적응 방산 개념이에요. 요거 이제 적응 방산은 분기 진화의 한 형태예요. 분기 나눠진다, 브랜칭이 된다는 건데 한 종이 여러 종으로 나눠지는 걸 보통 분기 진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적응 방산이라는 어떤 조상종이 있으면 새로운 종이 이런 식으로 부채 모양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진화되는 거, 이거 분기 진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상종이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서식지를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먹이 자원을 다르게 하면서 일종의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근원종이잖아. 이런 일종의 근원종 계열을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적응 방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용어가 있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윈의 관찰 및 추론, 다윈의 자연 선택 설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관찰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observation 1, 2, 3, 4 있잖아요. 그 관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찰들이 뭐예요? 관찰들이. 그래서 관찰들 이렇게 있어요. 관찰들. 첫 번째 뭐가 있어 이렇게 봤더니 집단은 지수적으로 증가할 포텐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한 마리가 한 마리 나오면 계속 늘어나겠죠. 보통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이상이니까 지수적으로 증가할 잠재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기하급수로 증가할 잠재능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 마리가 두 마리 더 늘어날 수 있는 잠재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야? 근데 이게 무한히 늘어나야 되잖아. 지수적으로 증가하면. 근데 집단은 무한히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신기한 거죠. 보통 개체가 자손을 이런 식으로 자기 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남기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게 또 생식하고 계속 나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야? 한정돼 있단 말이죠. 한정. 음식이나 자원들이 한정돼 있어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자원 한정되는데 늘어나더라도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추론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개체들 간에 뭐가 있다고 됐어요. 유전되는 변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유전적인 변이가 있어요. 유전되는 변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크기, 형태, 뭐 행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변이 있죠. 형질이 서로 차이 나니까 한정된 자원이 있고 집단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어떤 형질은 좀 유리한 게 있을 거예요. 유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일정 유지되겠죠. 그래서 그 추론 1, 2가 등장해서 추론. 그러면 이제 관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추론들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오직 일부 개체들만 생존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경쟁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쟁.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위해서 개체들이 경쟁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경쟁이 있게 되는데 한정되고 사람 수는 많고 먹을 거 부족하니까 경쟁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경쟁이 일어날 때 누가 유리하냐 요 이야기죠. 누가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A라고 할까요? 누가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적자 생존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 그래서 바람직한 형질 변이를 가진 것들이 생존 생식 기회가 높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응 형질 가진 개체 적응 형질이라는 그 환경이 바람직한 적응 형질을 가진 개체들의 적응도가 높다. 이 적응도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뭐 유전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인데 쉽게 하면 이제 생존 생식에 유리한 게 적응 형질이에요. 여기 이 적응 형질 있죠. 요게 생존 생식에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식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요 개념이 그거예요. 자연선택 개념이에요. 그 적자 생존 개념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니까 집단이 이제 계속 변해가겠죠.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집단이 계속 변해가지고 추론 3에서는 뭐예요? 유전되는 변이 형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집단이 이제 계속 이볼루션한다,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행히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개념화 시킨 게 굉장히 뭐 중요해요. 굉장히 뭐 천재죠, 이건. 우리나라는 이게 관심 별로 안 가는데 미국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게 이제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항상 경쟁하냐, 꼭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봤지만, 경쟁 없이 그냥 바탕 화면이 하얗고 까맣고 이러면은 흰색을 가진 달팽이는 흰색 배경에서 잘 안 들키니까 살아남기 쉽겠죠. 그죠? 자기들끼리 경쟁이 없더라도 포기적이 잘 들키냐 안 들키냐 요런 개념으로도 적응 형질이 되거든요. 꼭 경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경쟁이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 자연 선택에 있어서. 뭐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데 유전 현상,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러니까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설명을 못하는. 변이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데 또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유전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멘델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멘델 논문까지도 자기가 받아봤는데 보다가 줄 좀 껐다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처박아 놓은 거죠. 다락방에. 그래서 개념이 좀 더 정교했을 텐데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유전적 변이를 이해하죠. 뭐야?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 그래서 이 자연 선택설을 포함하고 또 집단 유전학에서 다루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 진화에 대한 이론 이제 현대 종합설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종합설.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 돌연변이를 통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고 자연 선택을 받고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약간 정교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자연 선택의 종류에 대해서 다룰 적에 자연 선택 개념이 출제되었다 안 되었다?
출제되었어요. 다음 중 자연선택에 관한 걸로 옳은 걸로 짝져진 거 이미 출제되었는데 유준 부분에서 한번 다룰 거야. 근데 자연선택은 뭐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를 만큼 자연에서 어떤 형질이 유리해질지는 몰라요. 환경이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연선택은 표현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유전자형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형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거든요. 그 표현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면은 뭐 어떤 집단에 만약에 비틀 요 딱정벌레 집단이 있는데 색깔이 다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경 화면이 약간 뭐 산불이 나가지고 배경이 약간 어둡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딱 봐도 이 빨간색을 띠는 게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 그죠? 새가 봐도 흰색 위주로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이때는 이제 방향성 선택이 일어나겠죠. 어두운 색깔 위주의 집단으로 쭉 변해가겠죠. 잘 안 들키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선택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방향성 선택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나방이 있는데 흰색하고 어두운색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섞여 있었어요. 근데 뭐 오염이 된다든지 그래서 주위 환경이 까매진다라면은 흰색이 사라지기 쉬워요. 잘 들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단성 선택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중간값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화 선택은 평균값 위주로 중간값 위주로 이렇게 적응도가 높고 이제 양극단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개념이에요. 뭐 대항 이런 식으로 개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 몇 가지 특징에서 뭐 체계화됐다, 구직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진화적인 적응을 한다는 개념. 그래서 그 진화적 적응 개념 봤더니 적응은 그들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생식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수세대 거쳐 진화해 온 거고, 뭐 여기도 이제 위장 전술 있죠. 거의 주위에 있는 산호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에 안 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조절, 그 항상성 유지한다든지 일정한 체온 유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이 몸의 말단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열 손실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너지 교환, 에너지 대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장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생물의 특성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DN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 탱구 그림이,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생물체 DNA 유전 정보가 공통된 암으로 번역된다 이런 용어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적에도 생명 현상의 본체가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전자가 어떤 건지 간단히 그거 한번 살펴보고 좀 쉬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DNA 이중라선이니까 우리가 표기할 때는 이중라선 이렇게 딱 그려 줄 두 개 딱 꺼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게 DNA. 그리고 DNA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DNA가 이렇게 길다란 중간 생략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다란 거 이렇게. 그 중에서도 여기가 유전자다. 여기 유전자다. 만약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유전자 부분이다.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의 본체는 DNA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DNA는 화학물질인데 이 DNA는 아까 뭐로 이루어져 있었죠? A, G, C, T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T는 수소결합 2개, G하고 C는 수소결합 3개,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항상 A 맞은편에는 T가 오고 G 맞은편에는 C가 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닥을 딱 갈라 놓더라도 한 가닥이 정상적이면 나머지 가닥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DNA가 복제되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DNA가 유전자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본체라고 그래요. 유전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염기서열로 특정하세요. 염기서열이라는 게 등장해. A, G, C, T가 4가지 염기거든요. 4가지 염기. 그래서 염기서열로 특정화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전산학에서 0과 1의 무작위적인 조합, 0, 1, 1, 0 이런 게 어떤 정보 가지고 있잖아요. DNA상에서 이런 정보가 염기서열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중라선, 예를 들어서 여기 DNA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 A면은 여기 누구야? 반대편 T죠. 그 다음에 여기 T면은 여기 A. 여기 G면은 여기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중라선이니까.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수소결합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DNA 구조 자체가 방향성이 있어서요. 5번 말단, 3번 말단이라고 해서 5번 말단, 여기 중간 생략하고 여기 이제 3번 말단 이렇게 되고요. 방향성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3번, 5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 여기 T 뭐 AA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A T 이렇게 돼요. 이게 DNA 분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DNA 염기설 있죠. 그냥 뭐 ATG, TTG 요런 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건 이 염기설로 이렇게 특정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쭉쭉. 우리가 보통 이제 특허를 다룰 적에도 유전자 뭐 키를 잘 크게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라면 그냥 추상적으로 키를 잘 크게 하는 유전자 이렇게 특허를 못 받아요. 보호를 안 해주거든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해서 이제 A, T, G, C, G, A, C, G 뭐 이런 게 뭐 한 페이지 분량, 두 페이지 분량 요런 게 특허를 요렇게 딱 적어 놓은 분자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이게 특정한 염기에 대해서 특정한 아미노산이 대응되니까 그걸로 이제 이거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분자 생물학에서 공부할 전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유전 정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진지 지금 요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 과정은 이 DNA를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그래서 전사, 카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가닥을 우리가 주형으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R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T하고 대응되는 게 A죠. 근데 A하고 대응되는 게 T인데 RNA상에 여기 우라실 U가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보는 거죠. 근데 C면은 이제 G, A면은 T가 와야 되는데 RNA에서는 U가 오거든요. U. 그 다음에 여기 T는 A. 요렇게 중간 생략 되겠죠. 그죠? 요게, 정보를 DNA로부터 전달하는 이제 메신저 RNA. 메신저 RNA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번역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번역은 말 그대로 한 언어를, 한 외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DNA 언어거든요, DNA. AGC, 연기, DNA 언어에, DNA 언어라는 표현. 그러면 이제, 리보솜이 이거 단백질을 만든, 세 개씩 딱딱 끊을 가면서, 더 자세한 기작은 뭐 나중에 배우면 되고, 일단, AUG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메티오닌을 뜻하는 코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메티오닌이 이 리보솜에 오고, 유연 페닐알라닌이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리신. 아미노산이 나중에 20가지 다 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 서열로 이렇게 특정돼요. 여기 유전자는, DNA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DNA에 있는 유전자는 염기설로 특정. 이렇게. 그래서 대강 요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여기 쭉 가가지고 그러니까 염기설이 있으면은 그게 맞는 아미노산 서열이 있고요. 아미노산 서열이 이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고 단백질 구조가 단백질 기능을 결정하거든요. 그런 대응관계가 있어요. 그럼 요걸 다시 추상적으로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죠. 금방 배웠듯이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을 일단 전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전사.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까지 이렇게 또 RNA 만들어요. mRNA. 그 다음에 번역이 일어나요. 번역이 일어나면은 이 아미노산들이 줄줄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이 동그랗게 표현한 거 아미노산이. 뭐 아미노산이 2개, 3개 이렇게 결합된 것도 있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결합된 것도 있거든요. 긴 건 굉장히 길어요. 이 단백질이. 요거는 아미노산 서열로 특정화되죠. 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규정하냐. 헤모글로빈 단백질. 우리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아미노산 서열로 쭉 표시해주면 그게 헤모글로빈 이렇게 특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단백질이 실처럼 길다랗게 되어 있는 이제 폴딩 과정, 올바른 구조 형성하는 거 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접혀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는 거, 폴딩. 이렇게.
폴딩이 되면 이제 요게 단백질 올바른 구조죠. 요게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기능, 활성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이 기능 활동을 하요, 단백질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한 10만여 가지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통째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단백질이 잘못된다 이러면 어떤 질환 증상이 나타나든지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DNA에 있다. 이 말은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DNA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생명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근원적으로는 DNA가 생명현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정의를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정의할 적에는 유전자란 단백질 만드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대학교 4학년 뭐 2,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단백질뿐만 아니라 RNA까지 만드는 정보 다 포함해서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유전자 단백질이나 RNA를 만드는 염기서열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확장적으로 강의적으로 해석할 적에는 단백질 RNA 만드는 염기설뿐만 아니라 조절에 관계된 그런 염기설까지 포함해서 또 유전자라고 또 크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전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국어로 번역하려면은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 일종의 번역에 필요한 사전이야. 그러니까 유전암호라는 용어 자체가, 세 개 염기가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하는 거예요. 요런 관계 있어요. 아까 우리가 AUG 이러면은 메티오닌, UUU, 우리가 유전암호 제일 먼저 밝혀진 게 UUU거든요. 페닐알라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대1 관계가 있어요. 요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요게 유전암호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보솜이 이제 3개씩 딱딱 유전암호 읽어가면서 그게 많은 아미노산 툭툭 가져오고 아미노산 순서가 바뀌면은요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뀌려면은 염기서열이 바뀌어야 되겠죠. 염기서열이. 그래서 염기서열이 바뀌는 게 돌연변이다 말이죠. 그럼 여기 정리하면은 염기서열 변화는 아미노산 서열 변화 되겠죠? 아미노산 서열 변화는 결국은 뭐야?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조, 기능의 변화야. 이렇게. 그럼 요거 뭐야? 결국은 포현, 형질 변화가 돼. 형질 변화. 이렇게. 그러면 요걸 형질 발현이라고 그래. 형질 발현. 단백질이 자기 기능을 하는 거를 형질 발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질 발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분자생물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주제. DNA는 복제되고 전사되고 번역되는 요런 세부적인 과정을 이제 팩트 위주로 어떤 단백질이 있거든요. 계획의 요새 그런 거 이제 제대로 상호작용 연구하고 막 이런 게 분자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유전자 발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이라는 용어는요.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게 전사 과정하고 번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분자생물학에서 또 잘 쓰는 게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건 뭐냐? 발현인이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조절은 뭐냐?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언제 만들 것인가? 이런 게 발현 조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가 220여 가지인데 유전자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조절이 되어가지고 어떤 세포는 요 유전자 활동하는데 어떤 건 안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유전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세포가 다 구조 기능이 다르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럼 탱고 그림 보면 처음에 사람 개체가 있어요. 개체 있으면 세포가 있고 세포 내부에 핵이 있어요. 핵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는 이제 DNA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DNA 더 자세히 봤더니 이중 라선인데 그게 이제 유전자가 있는 거죠.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구 몸에 60조 개 세포가 있고 그 전생에 나를 한 두세 번 구해야 요런 얼굴이 나와요. 그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한 개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 세트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그 염색체를 또 풀어봤더니 이중라선 DNA가 있어요. 그 이중라선 DNA 토막에 유전 정보가 있다고 그러죠.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 있는 DNA 일종의 토막, 그 일단 한 분절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 단백질 만드는 명령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DNA 더 자세히 봤더니 뭘로 누클레오티드 또는 염기셀로 특정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유전자 발현이라고 제목을 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변하는 과정을 발현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DNA, RNA, 단백질 3차 구조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게 자기 기능을 하면은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단백질이 총체적으로 다 활동하면 이제 그 생명체의 생명 활동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진핵 세포는 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핵막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DNA가 있거든요. 그게 이중라선 DNA예요. 그리고 전사되면 이제 mRNA 만들어지고, 핵 안에서 전사된 게 이제 세포질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단백질을 만드는 그 세포 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아미노산을 한 개씩 줄줄이 쭉쭉 연결해가는. 그것도 유주나무 아까 있었잖아요. 연기 세계에 대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이어붙이면 이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혀서 기능을 한다 이런 이야기. 예. 대강 여기까지가 이제 개론이에요. 그럼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